자, 오늘은 투기와 투자에 대한 얘기를 집중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부동산을 얘기하면 우리가 베이스가 전부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부동산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투기, 복부인, 뭐 떴다방 알아? 자기는? 모르죠. 이런 말을 이제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부동산이라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 와서 부동산에 뭔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오해를 살 수 있을까 봐 걱정을 한다고. 네. 일단. 네. 그 부동산을 투자로 생각하고 투기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왜 투자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 분들의 마인드는 우리가 자라온 그 고국에서 보고 배운 몸에 배어 있는 그 투기꾼들의 잘 나가던 이야기.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를 3천만 원 주고 샀는데 1억이 되고 아주 그냥 기가 쏠깃한 이런 뭐 얘기들. 30년 전 얘기고 지금은 3억에 샀는데 뭐 10억 아니면 10억에 샀는데 30억이야 지금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뻥튀기 되는 누군가의 이야기들이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막 경제 발전을 막 하고 뭐 새마을 운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경제적으로 부흥하면서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언스테이블했던 때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거하고 지금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는 굉장히 달라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 사람이 저 집을 얼마에 샀는지도 모르고 내가 얼마를 더 주고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식으로 매매가 됐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부동산은 모든 인포메이션이 퍼블릭에 다 알려져 있어요. 지금 이 셀러가 얼마에 몇 년도에 얼마 샀는지. 그렇지. 그죠? 그리고 감정가는 얼마인지 감정 다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거짓말을 한다거나 부동산을 가고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있을 수가 없는 바탕에서 이자율도 우리가 아는 다 그 메인스트림에서 프레디 맥, 페니 맥에서 주어지는 메인스트림 이자가 딱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거 안에서 지금 집을 사고 팔고를 하기 때문에 그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혹시 사기 당할까 봐. 그죠? 갑자기 집값 떨어질까 봐. 예, 사기 당할까 봐. 그러니까 이 집을 자기가 제 가격에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 50만 불이라 그러면 이게 50만 불이 아닌데 자기가 옷돈 주고 더 주고 살까 봐. 그 미국에 대한 나라에 대한 걸 모르니까. 그다음에 또 클로징에 대한 이 프로세스 자체가 한국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한국은 복덕방 아저씨가 양쪽 도장 찍으세요 해가지고 서류 주고받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 지금은 무슨 부동산 중개 시험을 거쳐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라는 시험을 쳐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 법적으로 여기 미국의 클로징은 여기 조지아는 특히 변호사가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여기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변호사가 이 집에 컨트랙이 딱 오면 제일 먼저 이 집에 한국말로 근저당 설정된 게 있나 없나부터 보는 거예요. 린이 있어서 이 집을 매매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집인가 아닌가를 먼저 보잖아요. 근데 한국의 부동산 매매는 근저당이 몇 개가 있었는데도 속여서 팔고 예전에 그렇게 해왔던 관례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미국에 안 살아보면 거기는 혹시 그런 일이 없나 하고 이제 걱정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는 변호사가 할 거 다 하고 클로징도 조지하는 변호사 책임하에 다 하기 때문에 돈이 오고 가고 변호사한테 다 가서 변호사가 다 나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은 그냥 계약만 해서 계약서만 넘겨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그 프로세스나 그 환경 자체가 다른데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는 부동산 하면 떼돈을 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거는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부동산을 해서 큰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다. 못한다. 미국에서는. 그럼 내가 왜 거기다 그만한 돈을 넣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한국은 정말로 뭐 10억을 넣으면 20억이 돼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하지만 미국에서는 내가 10억을 넣었는데 11억이 나온다. 이러면 내가 왜 굳이 그걸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투기라는 거하고 투자가 다른 게 투자는 정말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얘기했고 그 다음에 보험의 상품 중에서도 투자형 상품은 롱텀으로 보라고 그러잖아요. 장기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만 불을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이게 얼마가 될 것인가를 이제
길게 보고 그다음에 또 좀 뭐라 그러죠? 일희일비 하지 말라 그러죠. 내가 좀 벌었다고 막 좋아하고 그런 어떤 장기적인 컨셉으로 보면 그거는 투자인 거예요. 근데 계속 플리핑을 한다든지 사고 팔고 해서 계속 한다든지 또는 일확천금을 노린다든지 이제 이런 게 투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모든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투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당하게 벌어가는 방법, 세금 다 내고, 그죠? 벌고 세금 내고 내가 노후 준비하고 이게 그냥 삼박자가 딱 맞아야 되는데 거기에 뭐 세금을 안 낸다든지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버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원래는 했었어야 하는데 편법과 불법이 들어가면 그게 일확천금이 되고 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는 미국도 그게 가능한가요? 뭐가요? 투기가. 투기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요즘 같은 그러니까 근래 한 예, 2, 3년?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제 투기라고 보는 한 가지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새 집을 사요. 새 집이 계약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죠? 그러면 막 어떻게 해서든지 새 집을 계약을 해 놨는데 이게 짓는 동안 집이 15만 불, 20만 불이 올라 버렸어. 1년 반 사이에. 1년 클로징 하려고 보니까 40만 불에 산 집이 55만 불이 되어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그걸 내가 들어가서 살려고 했는데 돈이 올랐으니까 그 돈이 더 중요해서 파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투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일이고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데 그런 거를 하는 분들이 있는 걸 알아요. 2008년, 2009년에 그때 막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오기 직전에 버지니아 이런 데서 단체로 한국 분들이 오셨어요. 아틀란타에. 맞아요. 10개씩 사고 그치? 그러셨죠. 집을 막 10개씩 네. 한꺼번에 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가 바로 단타, 투기를 노리고 근데 그렇게 한 그때 거지. 저 기억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부동산은 뭐 세미나 열고 뭐 100명씩 와가지고 한 사람당 10개씩 사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신 분들이 참 아이러니한 게 2004년, 5년, 6년에 막 아틀란타 붐이 일어나서 그렇게 샀잖아요. 우리가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죠. 렌트를 하다가 뭐 매니지먼트를 잘못했거나 for some reason 말은 그냥 날려버리신 거야. 레버리지를 그건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그러니까 거 개 중에 몇 명은 아마 그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오기 전에 팔아서 이익을 봤을 수도 있겠지만 있겠죠. 예. 사실은 많은 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아는 정보가 됐을 때는 이미 이게 모두가 아는 정보였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던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캐시가 많으면 그렇게 하는 거가 문제가 없지.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you lose everything 되는 거는 그 내가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한 거지. 데트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다 거짓말을 했잖아. 어프레이저부터 시작해서. Seriously. 맞아요. Everybody lied about everything.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하우스가 300,000밖에 어프레이즈가 안 나오는 하우스인데 어프레이저들도 그 뭐 400, 500 했고 사실 어떤 그 금융들이 그걸 드라이브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조앤이 미국은 굉장히 투명하고 미국은 그럴 찬스가 없어요라고 했던 게 그때 다 까놓고 보니까 사실은 미국도 거짓말을 무지하게 했었던 거지. 그래서 그 일이 발생하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에 구멍이 있구나. 그래서 융자 랜딩 인스티튜트를 완전히 개혁을 한 게 지금 이렇게 튼튼하게 가고 있는 이유예요. 그때는 정말로 어떻게 했냐면은 집 컨트랙이 딱 들어오면은 이 집이 40만 불이 안 되는데 40만 불 컨트랙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융자 회사에서 감정사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 그랬어. 페어 마켓 밸류 말고요. 맥스 밸류로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감정이 나와버리면 융자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안 나오면 융자를 이제 못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담합을 많이 했죠. 감옥도 많이 가셨지. 후에는.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금융 위기를 초래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는 구멍이 있었고, 그래서 그 구멍 때문에 전 국가가 흔들리는 사태가 일어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은
엄청난 서류, 보안 서류, 뭐 이게 엄청 지금 까다로워져서 융자 절차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엄청 뛰었단 말이에요. 뭐 이유를 다 막론하고.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을 때에 그래도 우리가 부동산 투자가 이 정도 메리트가 있으니까 시작하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부동산 투자는 저는 그냥 손님들이 이제 와서 나 돈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갖고 뭐 주식을 할까 아니면 뭐 연금을 들까 그러니까 노후를 대비해서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메리트 있냐 그러면 저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일단 이 캐시가 있으면 그 캐시를 가지고 집을 샀을 때 매달 렌트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40만 불짜리 집을 샀다 그러면 지금 한 렌트 시상 한 2,500불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 비용이 뭐 들까요? 재산세 나가죠. 네,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집 보험, 화재 보험. 그리고 HOA에다가 돈을 내겠죠. 그죠? 예, 있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돈 나가고 혹시 그 집을 저희 같은 매니지먼트 컴퍼니에 맡기면 이제 부동산 비용이 발생하죠. 그거를 빼고 매달 따박따박 돈을 받아 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수익률이 예전에는 경기가 좋을 땐 옛날에는 한 뭐 7%, 8% 그러면 저희가 이거 좋은 물건입니다 하고 레코멘드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사실은 7%, 8%를 보는 거지 막 뭐 10%, 20%가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집값이 많이 떨어질 때 사셨던 분들, 금융 위기 때 막 그때 막 차비 막 쏟아지고 숏세일이 쏟아지고 그때 사셨던 분들은 10% 넘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사신 분이 지금은 집값이 2배가 넘었고 렌트비의 수익률도 15%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수익이죠, 그게. 근데 그렇게 해서 매달,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지금 1%밖에 안 되는 이자를 부동산 투자를 해서 뭐 5% 수익이라고 쳐요, 요즘 같은 경우에. 그럼 5%를 매달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게 한 채면은 한 채면은 그냥 2,000불이라고 쳐도 세 채가 되면 6,000불이 되니까 리타이어 인컴으로는 나쁘지 않죠. 그죠? 그런 게 매달 발생하는 수익이 연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10년 후에 팔았을 때의 시세 차익률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 마리 토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얘를 단적으로 이제 비교를 하자면 주식 같으면 주식이 뭐 제가 이렇게 단적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면 제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스탁이 그럴 수 있지. 있죠. 그죠? 완드나.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불을 거기다 쏟아 부었는데 제로가 될 가능성이 있어. 예를 들어서 한 회사만 샀다고 치면. 근데 부동산은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집은 있어. 빵원이 될 수는 없다. 그럼 집은 남아 있어요, 지금. 그 이제 그게 secure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사실 나는 내가 동의하는 건 이거야. 집만 남아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사실 우리가 그 팬미는 없고. 서프라임이 생기기 이전에 내가 그때 이제 제 손님 중에 하나 집을 샀단 말이에요. 잔스크릭에서 그 집을 46만인가에 샀어. 서프라임 생기기 전에 2005, 6년 이때. 그래서 46만에 샀는데 이게 이분이 언제 이사 갔어요? 3 years ago maybe. 그때 50만에 팔았어.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earning이 거의 없었다는 없었지. 그럼에도 그런데 갑자기 마켓이 뛰었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내가 롱텀으로 갖고 있으면 캐피털 게인이 나는 생긴다고 봐. historically는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인베스트먼트 그거는 있는데 나한테 그게 적용될지는 questionable이야. 왜냐하면 our life changes all the time. 왜냐하면 이건 스탁이나 뭐 반드나 이런 것처럼 내가 당장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you have to go through the process, which can take a long time. 그리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그렇지. 그런 게 발생하니까. 근데 지금 그 집이 얼마냐면 밀리언 될 것 같아. 갖고 있어야지. 때를 놓친 거지. 근데 때를 놓쳤는데 이분이 딴 주로 이사 갔는데 그때 뭐 얼마 주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엄청 올랐어. 그러니까 they're not losing any money.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야. 아까 그 집만 덩그러니 남았는데 밸류가 떨어질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올라가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가다가 떨어져도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부동산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이제 다들 전망이
이자율이 6% 7% 올라가 6% 7%까지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페드에서 계속 그치. 올리고 있으니까요.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럼 이자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재융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집을 안 내놔요. 집을 안 내놔. 안 내놓지.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려면 집이 나오고 사는 사람이 적어야 되는데 집은 안 나오고 사는 사람은 계속 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츄에이션이 이제 계속 되면 지금이라도 사면 제가 옛날에 이랬거든요. 그 손님들한테 아틀란타 집값이 너무 쌉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버지니아의 알렉산드리아만큼 되겠죠. 라고 희망 섞인 바램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미디언 프라이스가 40만 불 정도 돼요. 메트로 애틀랜타가. 그죠? 지금 알렉산드리아가 에버리지가 한 60만 불 돼요. 근데 이 차이가 많이 났다가 지금 갭이 좁아지고 있어. 왜냐면 아틀란타는 외부에서 들어온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점점 더 올라간 속도가 빨라질 거고 언젠가는 제 생각에는 10년 안에는 버지니아만큼 될 것 같아. 그러면 여전히 집값이 오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 올라가는 거는 꺾지를 못한다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처음에 베이스가 내가 돈이 여유가 있다, 내가 캐시 동원력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지금 그 정도의 여유는 없지만 론을 받을 정도의 크레딧이 있다. 이런 사람도 집을 살만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뭐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힘들겠지만 어쨌거나 30만 불이 있어. 그러면 이 30만 불로 집을 한 채 살 것인가, 세 채 살 것인가 고민해 보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투자용 주택은 40만 불짜리 기준으로 하면 25% 다운해야 돼요. 그럼 25% 다운이 10만 불이씩이잖아요. 그러면 40만 불짜리를 3개를 살 수가 있어요. 가장 하자면. 물론 개인마다 파이낸셜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거는 융자하신 분하고 이제 디스커스를 해야 되지만 갚을 능력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한 채를 사면 한 달에 2,000불씩만 갚으면 되지만 세 채를 사면 살 수는 있다 손 치더라도 6,000불이 있어야지 되는 건데 근데 두 채에서 나오는 렌트비를 해서 갚아 나가야 된다. 이런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복잡한 걸 우리가 극복을 못하면 세 채를 못 사요. 복잡한 걸 극복을 하면 세 채를 살 수 있어. 제 손님 중에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신은 60세 이전에 세 채를 가지고 리타이어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40만 불은 아니지만 좀 적은 돈으로 세 채를 나란히 샀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당신이 직장을 다녀.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이 있어. 그리고 당신 직장 다니는 거는 생활비 하고 another saving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하겠죠. 다만 이분의 바람은 뭐였냐면 여기에서 론을 받고 거기서 나오는 렌트비로 모기지만 따박따박 갚을 수만 있다면 I forget about three properties. 그리고 세 채는 그냥 렌트비로 그냥 계속 갚아 나가는 걸로 자기는 잊어버리고 자기의 월급 받은 걸로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저한테. 근데 사실 저는 손님한테 어쩌면 이게 모험이잖아요, 이분한테. 그렇죠? 모험이고 벌든일 수 있는데 제 퀘스천이 뭐였냐면 엑스트라 머니가 있습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엑스트라 머니가 없이 그렇게 가면 굉장히 사람이 초조하고 받아요. 근데 그분이 10만 불이 더 어카운트에 세이빙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걸 물어보시냐 그래서 혹시라도 한 달 비거나 또 리페어가 있거나 그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내가 돈이 있어야 여유롭게 할 수 있는데 엑스트라 머니 없이 그렇게 진행하기는 좀 힘들다. 이제 그랬더니 다행히 그분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분 같은 경우는 좀 좋은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15년 융자를 다 하고 지금 15년 다 갚았어요. 근데 그 집들이 2배, 3배 뛰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모기지를 가지고 계속 렌트로 내시다가 근데 또 렌트비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1,600불 이렇게 시작하다가 이게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남는 돈을 또 더 갚으신 거야. 그러니까 12년 만에도 다 갚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페이오프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 all payoff 된 투자형 주택이 세 채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분은 리타이어 할 때 당신 목표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내가 얼마나 지금 페이다운 할 돈이 있는가. 그러면 그게 아니면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건 우리 딸의 경우겠죠. 지금 부지런히 시드머니를 모아서 한 채부터 시작해라. 한 채 사고 그 돈에서 나오는 거 모으고 또 어나더 적금을 들든 세이빙을 해서 두 채, 세 채를 들여가서 적어도 60세 이전에 세 채 만들기 프로젝트를 해라. 언니 나이는 이제 캐시를 넣고 은퇴 자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재산이 될 거예요. 자산이 될 거예요. 여기서 회계사한테 질문이 있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빚을 지고 있는 거를 상당히 두려워하고 그 부담스러워해서 집값을 빨리빨리 갚아.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케이스 중에도 뭐 이제 15년 융자인데 12년 만에 갚았다 그러고 우리가 먼슬리 막 모게지 갚을 때 보면은 두 달치 세 달치를 막 앞서서 이렇게 갚아 나가는데 우리가 텍스 문제만 만약에 딱 보고 하면 이 집값을 빨리 갚는 게 맞습니까? 텍스 문제만 보면 딱히 뭐 큰 메리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치 인트레스트 레이시 얼마인가가 상당히 사실은 중요한 거고 내가 인터레스트를 굉장히 잘 받았어. 그럼 그러면 딱히 뭐 굳이 왜냐면 안 갚고 그냥 있으면 근데 이제 우리 성향? 정서. 우리 정서가 빚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한테 맞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Definitely.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emergency fund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돈 있는 어떤 소첸소 밀리오네어 말은 이래요. 예를 들면 그 이머전시로 뭐하러 두냐. 자기네 이머전시 펀드라는 것 자체를 두지 않는다는 거야. 다 투자라는 이해가 거지. 지나면 자기는 다 써버린다는 거야. 그 사람한테 말이 되지. 뭐냐면 당장 돈이 들어올 게 눈에 보이는데 보통 사람은 안 그래. 그러니까 emergency fund가 does it apply to me를 생각해 볼 때는 내 situation이 그만큼 중요한 것처럼 그러니까 말은 얼마나 멋있어. emergency fund 뭐하러 두냐. 다 투자하면 돈 다 벌고 어쩌고 저쩌고. it applies 이게 to you. 한꺼번에 그렇지. 쓰러지면 근데 그 사람은 안 쓰러져. 왜냐하면 벌써 이렇게 많은 문어발처럼 사람이에요. 해놓은 게 엄청 많아요. 우리는 근데 이 잡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없어 인컴이. 여기서 렌트 인컴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걸 빌드하기 위해서는 그건 내가 이제 그런 걸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프라이머리 하우스를 먼저 사기보다는 인베스트먼트를 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늘려서 뭐 어떤 에코리가 세게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메리트 분명히 있겠지. 근데 부동산 입장에서는 항상 그래요. 어떤 젊은 친구가 30살에 결혼을 해서 집을 샀어. 집을 샀는데 35세 아기가 생겨서 조금 더 다른 큰 집으로 처음엔 타운홈으로 시작했다가 싱글홈으로 옮기고 싶어 해. 자, 이때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젊은 친구들은. 이때가. 대부분은 이 집 팔고 일로 가요. 응?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옮겨가고 이건 렌트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처음에 이 집은 내가 거주용으로 샀기 때문에 이자율도 1% 정도 싸요. 그렇죠, 그렇죠. 모기지가 지금 만약에 내가 가서 투자용을 사려면 1%를 더 주고 이자를 사야 돼요. 그리고 훨씬 더 비용도 많이 들어요. 투자용을. 근데 이미 내가 거주용으로 사서 모기지를 안고 있는 이 집은 5년 동안 살았으니까 원금도 어느 정도 갚아 나갔죠. 에쿼티도 쌓였죠. 그러니까 모기지 페이먼도 5년 전 모기지 페이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이자율도 싸. 그럼 이 집을 렌트를 하면 내가 모기지는 1,500불인데 버는 돈은 2,500불이 될 수가 있어, 렌트가. 근데 다음 집을 살 때는 그럼 그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넘버 원, 프로젝트 넘버 원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그럼 다음 집을 살 때는 프라이머리 레지던트로 이자율을 또 낮게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옮겨가면 요거는 그냥 프라이머리를 샀지만 그냥 렌트 주고 나는 다시 프라이머리 홈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좋고 여기서도 좋고 집값은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굳이 내가 살고 있는 거에 투자용을 새로 사지 말고 옮기고 이 집을 렌트하는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요걸 우리 아들이 했더라니까. 똑똑하네. 나는 평생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엄마보다 낫네. 진짜 그런 거 같아. 좀 기분 나쁘긴 하죠. 어떤 때 내가 이제 그 펀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명품으로 비교를 하기도 해요. 뭐냐면 그 명품이라고 하는 거는 히스토리가 있잖아.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퀄리티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 뭣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명품을 사는 이유가 사실은 내 퀄리티 잘 모르니까 그냥 그거 사면 기본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펀드들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히스토리가 중요하잖아. 히스토리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그럼 일단 여기에 넣어봐 하는 그런 거가 분명히 있어. 그렇지. 그래서 모르면 비싼 거 사라 그러잖아. 모르면. 그죠? 그러니까 모르면 제일 비싼 돈은 걸 있는데, 그치. 돈이 있을 경우. 돈이 있는데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사람마다 진짜 생각이 너무 다르고 내 입장에서는 real estate 밸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diversify 할 때 밸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하나에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제 손님 중에 이제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거의 100%가 다 뭐 저기 스탁이나 bonds나 funds에 다 들어가 계신 분이었는데 내가 저번에 얘기하잖아. 나 몇 년 전에 어떤 서브디비전을 다 샀다고요. 근데 서브디비전을 다 샀는데 이제 우리가 플래닝을 하면서 그걸 다 리뷰하면서 본 거는 그 자산의 20% 이상을 글로 넣지 말자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실 말하는 그 어떤 에셋의 사이즈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I'm all for it. 그러니까 뭐그 얘기도 했잖아요. 내가 commercial property, 뭐 real estate sounds good. 그런데 이제 내 자산의 어느 부분을 생각해서는 저는 personally 뭐 사람마다 너무 다르지. 근데 이제 20-30% 이상 하지 넣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는 나는 내가 어떠한 이제 뭐 어떤 자산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차원에서 diversify하는 건 I'm all for it. 그렇지만은 이제 거기에 목매고 있으면 나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 많은 경우가 we wanna make it easy for ourselves in the future, right? 그러니까 요새도 보면 온갖 거 다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house hacking부터 시작해서 you make your seed money 그리고 나서 purchase하고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많잖아. 그러면 이제 그게 나하고 어떻게 핏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이제 그 한두 개 real estate property 갖고 있어도 핸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내 income level이 딱 되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돈이 나오는 걸 얼마나 계산하고 그리고 vacancy percentage도 생각을 하고 I can manage it. 그럼 괜찮다는 거지. 그럼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사면 덜 스트레스풀 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real estate이 obviously 미국에서 정말 돈 많은 사람들 중에 real estate 안 하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I'm all for it. 그렇지만 그게 더 자기는 다른 종류의 에셋들이 많으니까. 근데 맥도날드가 햄버거 팔아서 부자 된 거 아니에요. 땅값이라며. 다 부동산이잖아요. Right, Macy's도 그렇고, right? They see all those things. 근데 이제 does it fit me? 그리고 이제 우리가 Macy's나 맥도날드나 모든 얘기를 다 하지만은 그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이 it works, right? 그 capital gain이라고 하는 거는 you're looking at 20, 30 years ahead. 근데 데일리 인컴이 없으니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sustain it. 그러니까 맥도날드라도 들어와 있어서 monthly 인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게 초이스인데 지금 뭐 투자도 보험은 프로텍션이 있는 투자 수익률이 좀 낮은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제 표현대로 하면은 나중에 시세 차익까지 따지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 주식은 주식 나름대로의 또 좋은 점들이 다 있으니까 그건 이제 손님 초이스야. 그치. 자기 페이즈에 맞춰서 그렇죠. 옮겨가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인베스트먼트를 하는 데 있어서 밸류가 분명히 있다는 거야. 모든 사람이 especially 텍스를 많이 댄다고 하는 뜻은 인컴에 뭔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first year에 내가 텍스를 줄이지 못한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돼? 그건 아니란 뜻이지. 롱텀 내가 플랜을 세워서 그러니까 플래닝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this year만 보는 게 아니고 이분 똔똔이 되더라도 지금 조이스 회계사님이 말하는 건 똔똔이 되더라도 그게 10년이 넘어가면 해마다 똔똔을 시켜도 10년이 넘어가면 결국은 그게 내 자산으로 커진다는 의미지. 플래닝을 하면서 계산을 하는 거는 뭐냐면 그래 first year에는 당신이 혜택을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Let's look at the second year. 그리고 let's look at the fourth year, fifth year. 그렇게 보고 나서 그런 다음에 두 가지를 나눠서 보겠지. Tax liability 쪽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내 밸런스 시트이 어떻게 되느냐가 완전히 달라지겠지. 그러면 it's gonna give you a lot more leverage. That leverage를 주겠지. So you can do a whole lot more things with it.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인베스트먼이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지금 first year만 딱 봐서 does it's that gonna help me? 그거를 보고서 좋다, 나쁘다 할 포커스하기는 수 좀 없다는 어렵고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플래닝을 한다고 치면 we'll look at the first 5 years 그리고 we're gonna look at another 10 years 그리고 나서 how is that gonna change my life? 근데 그거가 굉장히 이런 어떠한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개념에서 보면 가장 나한테 임팩트를 준 건 내 밸런스시트지. 그러니까 내 어떤 인컴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디스클레이머가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지만 손님을 만나서는 얼마나 상담을 해 사실은. 그러니까 상담을 많이 해야 돼요. 각 사람마다 너무나 다르기 시츄에이션 때문에. 다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딱 띄어가지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는 이건 이거가 있지. 난 이거 정말 밸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프로그램에 밸류가 있다고 하면 밸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런 것도 있구나가 되게 많지. 그리고 나서 내가 회계사 만나면 그거 물어봐야겠구나. 내가 리얼터 만나면 그거 물어봐야겠구나. Does it apply to me? 나한테도 해당돼요? 처음 물어봐. 듣는 얘기인데 뭐 이런 거. 그거가 메rit이 있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개인 상담을 해주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현재를 얘기하는데 왜냐면 처음에도 우리 도네이션에 대한 얘기할 때도 다들 그렇대더라 하고 그렇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짚었고 그죠? 그다음에 부동산 영역에서도 부동산 투자를 해서 뭐 내는 모든 비용이 전부 다 세금 디덕터블이래더라. 그래서 투자용 주택을 사면 세금 혜택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는 게 좀 클리어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모르셨던 분들 그냥 친구한테 들은 얘기를 make sure 하고 그럼 나는 어떤가? 그럼 나는 아이테마이즈 공제를 할 건가? 스탠다드 그렇지. 공제를 할 건가? 나의 경우. 그런 것들을 우리 잡아보는 1031 거죠. exchange도 얘기했지만 ultimately 그래 1031 exchange 계속 하다가 내가 primary residence를 쓰면 되지 그죠? 그러면은 내가 그거 다 이제 안 해도 되잖아. 그런데 IRS 코드 가이드라인은 굉장히 strict해. 그러니까 굉장히 IRS가 까다로워요. 나보다 똑똑해. 까다로워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냥 들어서는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텐션을 가지고 하느냐 사실 이런 게 다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 얘기를 듣고서는 내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봐야겠네. 나한테 적용돼요? 물어봐야겠네. 뭐 이런 게 있구나. 당연히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 그게 있어야 될 것 자기 같아요. 참 옛날 사람이다. 뭐요? 우리 비디오래. 쇼츠.